안녕하세요. 네, 강남합창단 정기연주회 바흐 칸타타 연주를 보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강남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강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앉으신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 계신 모습인데요. 작년 또 올해 모두 다 그러셨겠지만 저희 합창단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택근무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연습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저희가 관객분들이 이렇게 대면으로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계속 4단계가 연장되면서 사실 이번 연주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단원들이 모여서 연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연주를 또 할 수 있게 돼서 관객분들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네,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희 단원들과 또 저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다 받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거의 모든 단원들이 PCR 검사를 받긴 했지만 또 이렇게 마스크를 부득이하게 벗어야 하는 솔리스트나 또 관악기 연주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PCR 테스트를 받고서 음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오늘 연주를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떤 곡을 들으러 오셨을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바흐의 바흐의 칸타타 저희가 바흐 칸타타를 연주하는데요. 이번 칸타타 연주는 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 이제 고음악을 공부하신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또 함께 연주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모던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 고악기로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시대악기로 연주가 되는데요. 바흐나 또 고음악이라는 분야는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도 익숙하지가 않고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고음악 전문 연주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알쓸 음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음악 잡학사전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설명해 주실 선생님들을 잠깐 모셔볼 텐데요.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백승록 선생님, 그다음에 바로크 첼리스트 강지환 선생님, 바로크 오보이스트 신용천 선생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악장 백승록입니다. 네,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첼리스트 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크 보이스트 신용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바흐 연주를 하잖아요. 특별히 칸타타 연주를 하는데 아마 이 세 분이 우리나라에서 아니 어쩌면 전 세계에서 바흐를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연주하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선생님들에게 바흐의 음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철학적인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좀 더 실용적인 답변을 하자면 그 시대악기 단체를 이끌고 있는 악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시대악기를 이렇게 칸타타를 연주하려면 시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도 연주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렇게 귀한 관악기 연주자분 여기 계신데 네, 선생님은요, 제가 여러분 그 네덜란드에서도 연주하실 때부터 제가 영상으로 더 많이 뵀던 분이에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뵙기가 힘들었던 분인데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돼서 선생님 보실 수 있게 돼서 네, 선생님한테는 바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 바흐란 처음에 이 음악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굉장히 수학적이고
매번 이렇게 연습을 반복을 해도 과연 이 작곡가가 무슨 의미를 담았을까 이 음악에 그 의구심이 항상 들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 음 한 음 곱씹을 때 그 의미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또 강지연 네. 선생님도 네. 곡 자체가 쓰여진 게 굉장히 수학적이고 구조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꽉 찬 아름다움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좀 완성된 듯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악장님은 조금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끄시는 입장에서 편성의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다면 또 다른 두 분은 바흐가 구조적이다, 이제 짜여 있는 음악이다, 수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저희 이제 합창단과 함께 연주하실 때 보시면 그 감정에 따라서 화성도 좀 다르게 쓰고 있고요. 또 사실은 뭐 리듬도 뭐 트리플렛, 그러니까 세리따는 표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이유 없이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이유가 있게, 또 어떤 화성이 막 긴장감이 있으면 가사하고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작곡가가 정말 하나하나를 굉장히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음악이 드는 음악인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백승선 선생님 방금 전에 편성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하시는 분이 적다는 얘긴데 어쩌다가 세 분은 고음악을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원래 모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항상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접하면서 비슷한 스타일로 연주하는 건 아닌가, 다른 스타일이 시대별로 또 존재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좀 있으면서 해외에서 있는 썸머 코스 같은 거를 악기 없이 참여를 했다가 그 매력에 좀 푹 빠져서 1년 뒤에 바로 유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은 네. 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고음악 연구소 산하의 단체에서 그 고음악 활성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일본과 또 유럽에서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학생들과 같이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생님 은사님을 뵙고 첫눈에 반해갖고 저걸 꼭 하고 싶다 그런 결심이 들어갖고 저는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악기도 없이 이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악기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어갖고. 그래서 가서 나 네덜란드 왔어 하고 전화를 하니까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었어요 그때. 네. 진짜 올 줄 모르셨나 봐요. 가서 전화를 하신 거군요. 네네. 네, 여러분 저도 무려 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크 오보를 이렇게 눈으로 실물로 본 거는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말로 그만큼 이제 악기를 볼 기회도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백승동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신용천 선생님이 그때 바로크 음악을 하기로 결심했던 그 연주를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천천히 관심을 갖다가 저도 졸업 이후에 바로 네덜란드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졸업하면서 네덜란드를 가겠다고 주변에 말했을 때 진짜 주변에서 많이 말렸었어요. 네덜란드를 가냐고, 누가 네덜란드, 다 독일 가고 미국 가는데 고음악 바로크 바이올린 그런 거 왜 하냐고. 보통 다른 거 잘 준비해서 오케스트라 가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때 오케스트라 들어오라는 그런 은밀한 제의도 있었지만 그런 제의를 다 뿌리치고 네덜란드로 가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반쯤 미쳐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선생님들한테 어떤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그 안정적인 길을, 또 선생님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그 새로운 것에 도전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또 관객분들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지고 나오신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크 오보에 라는 악기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오보에랑은 생김새가 많이 다르죠. 키도 없고 키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무도 깜장 나무가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예쁜 색깔의 나무입니다. 현대 콘서트홀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그 무대 끝까지 소리를 뻗게 하려고 점점 그
그 재료를 단단한 걸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실내 뭐 이런 잘 울리는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연주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나무를 쓰고요. 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거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쬐끄만 구멍 2개가 같이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만 열고 아니면은 4분의 1만 닫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음정을 맞추고 해야 되거든요. 현대 오보는 다 링크가 돼 있어서 여기서 누르면은 여기서 구멍이 닫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악기는 그게 없어서 좀 더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보의 다모레라는 악기고요. 단삼도가 낮은 악기예요. 그래서 이 악기는 좀 더 길이가 길죠.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둥글게 막혀 있어서 이 오보에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오보에 다카치아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희한하게 생겼죠? 이렇게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악기죠. 목관인데 벨은 금관 악기처럼 이렇게 금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이 악기를 특히 바흐가 많이 썼고요. 뭐 순환곡들이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이런 유명한 작품들에 많이 썼습니다. 이 악기는 F조 완전 오도가 낮은 악기입니다. 제가 소리를 조금씩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새 악기를 제가 잠시 리드를 준비해야 돼서. 네네네.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쓰는 악기는 바이올린입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대 바이올린과 다른 점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줄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줄이 약간 누리끼리 하죠. 그래서 당면 같기도 하고 이 줄은 거트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트 말 그대로 동물의 창자를 이렇게 잘 꼬아서 말려서 만든 창자로 만든 줄입니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순서대로 소의 창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줄 세팅입니다.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현대 악기들은 금속으로 된 줄을 쓰고 있었는데요. 금속으로 된 줄을 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0세기 초반이 돼서야 그제서야 처음으로 그 첫 번째 줄, 제일 얇은 줄을 금속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금속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동물 창자에 원활한 수급이 좀 부족했다는 설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 거트현이 동물의 창자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굉장히 온도에 또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약해요. 그래서 내구성이 엄청 떨어지고 그래서 연주할 때 불편한 점이 많죠. 연주를 하는 중간에도 줄이 내려가거나 또 올라가기도 하고 줄 간에 서로 간격이 맞지 않아서 손가락을 짚기가 불편해진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금속줄로 20세기가 되어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속줄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따뜻한 음색, 또 더 다양한 음색을 가질 수 있어서 다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거트현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거트현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준비되셨으면. 일단 이 오보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리드라는 건데요. 이 갈대를 2장 겹쳐서 얇게 이렇게 묶은 건데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를 여기다 꼽으면 이제 예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일반 그 오보의 악기 원래 이제 현대 악기도 예쁘긴 하지만 훨씬 더 따뜻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그렇죠, 여러분? 이제 더 따뜻한 오보의 다모레라는 악기입니다.
오보 다카치아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네. 굉장히 독특한 소리가 나지 않나요? 뭔가 목관 소리 같기도 하고 또 금관 같은 소리도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미리 한번 할 때 이제 저희가 오늘 어떤 얘기를 여러분께 드릴까 하면서 한번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저 나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지게 나무 한 것이 아니라 토막토막. 네. 네. 이거를 이렇게 나무를 구부리거나 아니면 애초에 깎을 때 이렇게 깎은 게 아니고 일단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톱으로 썰어서 이렇게 휘고 그 빈 공간을 또 다른 나무로 메꾼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겉에 이렇게 그 가죽을 씌웠습니다. 이 가죽을 벗겨내면은 아주 내부가 흉측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악기가 몇 년 불다가 조금 이제 조율을 하거나 그러면 다시 깎아야 되면 다 그거 벗겨서 네, 맞아요. 안에 깎으신다고. 네, 그렇죠. 네, 네. 아니면은 한 부분만 이렇게 구멍을 파거나 그렇게 네,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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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선생님. 네, 제가 활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활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활처럼 원래 동그랗게 더 휜 활 형태가 초기의 활이었다면 점점 갈수록 납작해지는데 요즘에 우리가 쓰는 활은 이 끝과 끝이 약간 올라가 있어서 좀 매끄러운 소리, 고른 소리, 그리고 같은 텐션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라면 예전 바로크 시대의 활은 끝과 끝이 조금 더 납작한, 더 가는 형태여서 소리도 역시 앞과 끝이 좀 가늘고 가운데가 더 풍성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흐가 긴 음을 썼을 때 똑같이 고른 소리를 상상했던 게 아니고 가운데가 좀 부푼 그런 소리를 상상하면서 곡을 썼겠죠. 그리고 첼로를 제가 2개를 갖고 왔는데요. 당연히 요즘에 첼로는 이렇게 밑에 발을 하나 꺼내서 다리를 땅에다가 박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또 강한 텐션에 아까 말씀드렸던 쇠줄을 사용해서 좀 강한 텐션의 소리를 낸다면 이 다리가 개발되기 전에 첼로는 밑에 엔드핀이 없이 이렇게 몸으로 감싸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저 끌어안고 연주한다기보다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는데요. 그래서 갈수록 소리가 좀 가늘어지고 좀 거칠거칠한 소리가 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 악기도 물론 굉장히 연주하기 편하게 개량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 바로크 특유의 그 따뜻함이 여러분 느껴지셨나요 혹시? 네, 그렇죠. 선생님 혹시 가지고 오신 다른 악기들도 바이올린도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첼로는 엔드핀이 없다가 엔드핀이 생기면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좀 더 자유가 생겼잖아요. 바이올린도 그런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오늘 사용하지 않아서 가져나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바이올린 처음에 배우실 때 이렇게 어깨 딱 올리고 턱으로 꽉 잡잖아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여기 턱 받침이 하나 있어야 되고 뒤에 어깨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개발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얘네들도 턱 받침은 18세기 중반이 돼서야 그때서야 겨우 발명이 되어서 차차 천천히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어깨 받침은 20세기 들어오면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악기를 단단하게 연주자들이 꽉 잡을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비브라토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 시대에는 비브라토를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특별한 악기가 사실 이 악기가 조금 특별한 악기인데요. 바흐가 우리가 오늘 연주하는 140번 칸타타에서 비올리노 피콜로, 그래서 피콜로 바이올린, 또는 한국말로 말하면 작은 바이올린을 거기에 사용하라고 써놨거든요. 이 악기는 보통의 악기보다 단 3도 높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바로크 바이올린은 이렇게 솔, 레, 라, 미로 이렇게 튜닝되어 있거든요. 근데 피콜로 바이올린은 3도 높게 여기 C 플랫, 파, 도, 솔 이렇게 조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보에처럼 이렇게 이쪽 악기의 느낌으로 단 3도 높게 조율되어 있어서 훨씬 더 높은 음역을 쉽게 연주할 수 있게 그렇게 된 악기입니다. 바흐가 이 악기를 사용한 게 한 3곡 정도 있어요.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1번하고 그다음에 오늘 연주하는 바흐 칸타타 140번하고 그다음에 번호를 제가 헷갈리는데 96번인가 칸타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용이 되게 빈도가 적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은 또 다시 만나시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은 악기라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죠? 네, 선생님, 그러면 연주는 혹시 이따가 들으면 될까요? 네. 선생님 지금 다른 악기들 색깔 이렇게 다르게 하셔서 보여주시고 또 강재원 선생님도 일부러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모던 악기도 오늘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백순옥 선생님은 아까 비올리노 피콜로 하실 때 이따가 일어나서 솔로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비교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현대 악기로 개량이 되면서 더 크고 강한 소리를 추구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있었는데요. 여기 무대가 조명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뜨거워지다 보니까 혀는 음정이 약간 내려가고 관하고 오르간은 살짝 음정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크나 또 시대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연주를 갔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율을 자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금속보다는 아까 얘기하셨던 거트나 이런 것들이 또 좀 이렇게 무른 나무들이 훨씬 더 온습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 합창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악가 소리들을 생각하면 비브라토가 굉장히 많고 크고 강한 오페라 소리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성악가 선생님들 흉내면 오 이렇게 흉내 내잖아요. 근데 오늘 또 노래하시는 이따가 나오실 선생님들은 또 조금 이렇게 그 오페라 연주자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네.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비브라토가 없거나 조금 큰 소리보다는 아름답고 따뜻한 소리를 더 추구한다든지 또는 가사의 의미에 더 집중한다든지 이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그 개량된 악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더 안정적인 악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악기로 준비해서 옛날의 기법대로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연주를 준비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네, 시대 악기란 말 그대로 그 작품이 작곡되었을 때 그 작곡가 옆에 있던 그 악기로 연주를 하는 걸 뜻하는데요. 지금 바흐 같은 경우는 지금 300년 이렇게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악기들은 굉장히 다른 소리와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흐가 어떤 소리를 만들고자 이 곡을 썼는지 좀 더 재현을 하려면 이 악기를 써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네,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고 그 작곡가가 곡을 쓸 당시에 상상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그 소리가 어떤 거였는지를 악기와 또 연주법을 연구해서 재현하는 것이 저희가 작곡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음악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 아마 바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또 바흐의 음악은 시대나 종교나 어떤 또 지역을 넘어서 항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마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오늘의 음악이 또 그렇습니다. 오늘 연주되는 칸타타 이 두 가지는 바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쓰여진 두 개의 칸타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147번 후에 연주되는 이제 인터미션 후에 연주되는 147번 같은 경우는 바흐가 아내를 잃고 또 자기를 어릴 때 부모처럼 키워줬던 형을 잃고 자식도 잃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는 중에 그 가까운 중에 썼던 곡이기도 하고요. 또 140번 같은 경우는 바흐가 우리는 지금 뭐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뭐 천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 시대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고용주죠. 시의회에서 음악적인 압박도 많이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런 힘든 것들을 정말 음악으로 승화시켰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작년에 또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바흐의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위로받고 또 이렇게 행복해지셔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얘기는 하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들어가서 연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연주도 여러분 즐겁게 관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네.